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7 인장부재 설계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인장부재를 설계하는 거예요. 부재 A, B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게 인장부재냐? 부재 A가 인장부재입니다. 그럼 인장부재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걸 절점법으로 이렇게 끊어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구조물에 있어서 어디를 끊던지 간에 자유물체도 이게 되죠. 하중이 P가 특 가해지고 여기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넣으면 돼요. 이게 양단이 P이잖아요. P 위에 딱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그럼 이 부재에 작용하는 힘은 충력만 작용합니다. 충력인데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 당기는 힘으로 가정을 합니다. 지금 뭐야? 인장으로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 압축으로 가정하고 싶다. 그렇게 가정해도 됩니다. 압축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렇게 가정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인장으로 가정한 거랑 비교하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장으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부호가 그냥 플러스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인장력이 맞는 거고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러면은 압축력이 되겠죠. 이게 인장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중 조건이 V, U야. 수직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럼 1.3, 1.9는 하중 개수고 4하중 데드로드, 활하중 라이블로드 이런 하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개수 하중 혹은 극한 하중 이렇게 부르죠. 이거 자체는 구조 시스템, 구조 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장 부재를 설계해요. A랑 B가 있으면은 A가 인장 부재라 그랬어. 어떻게 하냐? 계산을 해보면 된다 이거. 부재력을 이렇게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울기를 그냥 2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시그마 fx 이클 0, 시그마 fy 이클 0.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 중에서 이 두 개를 쓸 수 있죠. 원래 평면에 대한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은 몇 개죠? 3개죠. 시그마 모멘트는 0. 이게 3개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은 얘도 0으로 떨어지고 여기 인장력도 요점을 통과하니까 걔도 0이고 모멘트가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힘에 의한 모멘트도 안 걸리죠. 다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미지수가 지금 2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PU1이라고 하고 이거를 PU2라고 합시다.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면 풀 수 있겠죠? 이걸 풀면 돼. 일단은 시그마 FY 클 0 이 식을 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로 하자. VU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VU가 되겠다. PU1은 수직 분력이 있어요? 수직 분력이 없죠? 수평선이기 때문에 없어. PU2는 수직 분력이 있습니까? 있죠? PU2에 이것분의 이거 빗변분의 이것만큼 수직 분력이 있잖아. 그런데 이게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PU2 2고 1이면은 이 빗변은 길이가 얼마죠? 루트 5가 되죠? 그거에 수직 분력이니까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죠. 수직 방향의 모든 힘을 합하십시오.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따라서 PU2는 VU를 넘기면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고 마이너스 루트 5 VU가 나오네.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루트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루트 5 VU가 나온다 이거. 마이너스 나왔죠? 그 뜻은 뭐야? 우리가 처음에 인장으로 가정했는데 인장이 아니라 압축이라는 뜻이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루트 5 VU라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 압축 방향을 그렸으면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떼면 되죠. 이만큼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fx 이클 0 오른쪽으로 하는 거 플러스로 하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요 힘 압축으로 우리 표시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이제 루트 5의 VU 그거야 뭐야? 빗변분의 수평. 그러면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야? 플러스로 놓고 하는 거야. VU1은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VU1 합이 얼마야? 정력학적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0 VU1이 얼마가 됩니까? 이거 나눠지면은 2배 VU가 되겠네. 자, 이건 부호가 뭐야? 플러스네요.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요게 맞다는 얘기죠. 결국
이 부재가 인장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크기는 PV1은 2VU.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인장 부재 설계하는 거는 극한 인장력 PV는 우리가 그걸 PV1이라고 놓고 풀었으니까 그거는 2VU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절정 끊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언제 배웠어? 응용역학 시간에 배웠어요. 한번 리뷰를 쭉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재력을 산정했어요. 계산해가지고 이게 인장 부재인지 알았고 그 힘이 2배의 VU더라 이렇게 알았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면은 이쪽 이렇게 압축력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인장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 시스템을 주고 인장 부재를 설계해라 그러면은 요 부재 설계하라는 얘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강종을 선정하는 겁니다. 강종이 SS400 490 이런 거 있죠. SM400, 490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강종을 선정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FU랑 FY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종은 어떻게 선정해?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거야. 설계자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은 설계 기준에 인장 강도는 얼마고 항복 강도는 얼마고 이게 나오죠. 또 여러분들 노트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쓰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은 단면을 가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인장 부재는 강도를 나타내는 식을 활용하면은 단면 가정을 매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장 부재가 가장 다루기 쉬운 부재죠. 여러분들 인장 부재의 파괴 모드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는 전단면 항복이 있고 두 번째는 순단면 파단이 있잖아. 순단면 파단인 경우에는 볼트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식을 우리가 단면 과정에 활용할 수는 없고 전단면 항복 이 식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단면 과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파이 t 아래 이게 강도식이잖아. 파이 t에 fy에 ag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강도고 LRF2식에서 파이 rn은 뭐보다 감마 QNI 개수를 곱한 하중 효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중에 의해서 결국 발생하는 부재력인데 인장 부재에서는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재력이 뭐야? 충력이죠. 충력. 어떻게 쓸 수 있어? PU라고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파이 T RN은 PU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파이 T RN이 뭐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이 T FY의 H는 얼마야? PU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 따라서 우리가 단면 가정을 해야 되는데 단면적을 구하면 되잖아. 강종은 우리가 위에서 구해서 아는 거 아니야. PU는 압니까? 위에서 구했잖아. 절전법으로 인장부재의 극한 부재력. 파이 T도 알고 FI도 알고 PU도 아니까 AG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G는 PU를 뭘로 나눠? 파이 T F Y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 식이 뭐야? 이거다 이겁니다. 이게 소요 단면적이야. 이 식에서 갖다 놓고 풀면은 된다 이거죠. 소요 단면적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장 부재는 이 전단면 항복 상태의 강도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소요 단면적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을 원래 가정하는 건데 단면 가정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압축 부재와 힘 부재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은 비선형식이기 때문에 단면 가정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AG를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12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소요 단면적이 이만큼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책 뒤에 보면은 강제표가 있습니다. L형강, 채널, CT 이런 강제표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사이즈가 바뀜에 따라서 단면적들이 나오죠. 나와서 소요 단면적이 12제곱센치라 그러면은 얘보다 약간 큰 거를 구해야 되겠죠. 뭐 12.5나 뭐 12.7이나 뭐 13.1이나 뭐 이런 하여튼 단면들을 구해야 되겠지. 그 중에서 가장 단면적이 적은 거, C보다 큰 가장 단면적이 적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CT다. CT일 경우에는 CT에 뭐 100에, 200에, 8에, 2에 뭐 이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야. 단면 과정에서 처음에 선정한 단면을
우리가 try 해본다 그래. try. 한번 시도해본다. 이 단면이 되는지. 그러면 단면 과정이 끝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L이 12.5고 12.7이고 CT가 13이다. 그럼 뭘 해야 될까? C보다 크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L에 130에 130에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볼트 개수 및 배치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트는 M20, 24, 24. 이건 볼트의 직경이죠. 볼트 홀의 직경은 뭐 2mm, 3mm 이렇게 더 크죠. 그 중에서 택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일 하냐? 설계자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야. M20, 22, 24는 주로 많이 쓰는 볼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무거나 정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단면이 채널로 결정됐다고 봅시다. 채널은 이 섹션을 잘라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볼트 라인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트 배치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했어. 이걸 S1이라고 그러고 S2, G1, 게이지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G2, G3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겠죠? S1, S2가 있는데 이거는 둘이 같게 하면 그냥 S라고 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1, G2, G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트 개수 및 배치를 가정하면 순단면, 파단, 강도를 구할 수 있죠. 파괴 라인이 이렇게 볼트 하나를 거쳐서 파괴되는 건 1번이라고 그러고 볼트 두 개를 거쳐서 파괴되는 거 이렇게. 이거를 2번이라고 합시다. 파단 라인이 두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작은 거를 써야 되겠죠. 그 폭이 작은 거.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인장 강도를 산정하면 됩니다. 전단면 항복 한계 상태, 순단면 파단 한계 상태. 두 가지를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됩니다. 위와 같이 이렇게 단면이 주어졌을 때 강도 산정하는 거 했죠? 따라서 단면을 가정하고 볼트를 배치하면은 그 다음 프로시저는 인장 강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습 문제 푼 거랑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단면 항복 한계 상태 이거 계산하면은 OK가 될까 안 될까? 그게 OK가 된다는 뜻이 뭐야? 하중 PU 위에서 계산했잖아요. 인장력 PU랑 여기서 계산한 파이 T RN이라면 어느 게 더 클까요? 파이 T RN이 더 큽니다. 왜 클까? 우리가 아까 가정할 때 이 AG 값을 우리가 계산했죠. PU를 활용해서 계산했잖아. AG는 PU의 파이 T FI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사용한 거는 이것보다 약간 큰 값을 썼죠. 왜 그래? 이것보다 작은 값을 쓰면은 파이 T RN이 이렇게 작아진단 말이야. 주어진 하중보다 강도가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값을 썼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계산해보나 마나 파이 T RN이 주어진 부재력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얘는 항상 OK가 나오는 거야. 그 흐름을 알겠죠? 그 다음에 순단면 파단 한계 상태는 볼트 배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OK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식이 어떻게 돼? 파이 T RN은 파이 T FUA이다. 파이 T FU, F는 인장 강도고 A는 유효 단면적이죠. 유효 단면적은 감소 계수에다가 순단 면적 곱한 거다. 그렇게 계산했죠. 자, 순단 면적 아까 그 경로 1번 경로, 2번 경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U 계산한 것도 배웠죠? 감소계수 계산한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게 얼마가 나온다 이거. 얼마가 나왔으면 전단면 항복 상태에서 나온 값이랑 순단면 하단에서 나온 값이랑 둘 중에 어떤 값을 써야 될까? 인장강도는 둘 중에 작은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왜냐? 작은 값에 도달하면은 그때 파이가 일어나니까 항복 파괴가 일어나던 파단으로 파괴가 나던 파이가 일어나니까 이제 부재 안전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자유물체도 그려가지고 구한값 그 값이 이제 PU죠. 파이 아래는 조금 전에 계산한 전단면 항복, 순단면 파단 중에 작은 값. 예를 들어서 PU가 뭐 10이 나왔어요. RN이 9야. 그럼 어느 게 커? 강도보다는 부재에 작용할 힘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거는 안정해요? 안정하지 않아요? 안정하지 않죠. 어떤 경우야? 이 경우죠. 파이 T RN PU 해서 PU가 더 커. 파이 T RN보다. 그러면은 노굿이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PU가 만약에 10이면은 파이 T RN이 뭐 11이나 뭐 이런 순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파이 T RN이 더 커. PU보다. 그럼 일단은 뭡니까?
오케이가 됩니다. 안전한데 그러면 파이티 RN의 PU 그러면 뭐야 11분의 10 정도 나오겠네요. 강도분의 부재력 이걸 한번 계산해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11분의 10 하면 0.591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값이 0.9보다는 크네. 그러면 단면이 적정하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따라서 가정한 단면만이 L형광으로 가정했다 그러면은 사용하자 use L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정해집니다. 만약에 부재력 10이라고 합시다. 근데 강도를 계산해 볼 때 20이 나왔어. 그럼 20분의 10이야. 이 값이 얼마입니까? 0.5예요. 0.5니까 안전하긴 하죠. 그런데 강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너무 크다는 얘기야. 그럼 비경제적인 단면이 되죠. 그러면 쓸데없이 큰 단면 쓰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값이 0.9보다 작을 때는 단면이 너무 과대하다. 그러면 단면을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여서 단면 가정을 해서 결국은 요 레인지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즉 강도가 인장력보다는 물론 커야지. 그래야지 안정한데 너무 크면은 비경제적이 되기 때문에 이 비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고 0.9보다 큰 정도 거기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게 좋은 설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0.9는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1년 있었는데 그 엔지니어링 회사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비가 0.9보다 크면은 단면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설계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걸 유념해서 실무에서 설계할 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다. 즉 부재력이 더 크다 강도보다. 그럼 노곳이나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 단면 재가정을 해야지. 또 이게 강도가 부재력보다는 커서 오케이 안전한데 이 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0.5라든지 0.6라든지 0.8이 나오면 단면이 과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3번으로 와서 단면 재가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서 하는 거야? 3번으로 올라가 볼까? 여기서 단면 가정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식을 써서 했습니다. 아까처럼 그 결과가 만족치 못할 경우에는 여기서 단면적을 다시 가정을 해야 된다 이거. 근데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때 계산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산을 다시 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단면 좀 키워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정한 것보다 좀 한 치수 큰 값을 쓰면 돼요. 근데 왜 항복에 의해서 이 식으로 결정했는데 왜 키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냐? 파괴 상태가 항복이 아닌 어떤 거란 얘기야? 순단면 파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게 이 단면을 지배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컨트롤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커서 또 작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표에서 찾아가지고 이미 이때부터 찾을 때 잘못 봐서 너무 큰 거를 찾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 계산된 이 값을 만족하는 그 살짝 위에 있는 걸로 하면은 단면이 너무 커서 줄여야 될 일은 인장부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간에 단면 가정을 했다 다시 그럼 뭘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가서 볼트 개수 및 배치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산정을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